두뇌 기능은 25%만이 DNA로 결정된다. 75%는 환경과 생활 방식 개선으로 달라질 수 있다. 두뇌 건강을 뒷받침하는 것은 평생 식습관이다. 우리는 어느 나이에서나 건강한 식단으로 전환함으로써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더 빨리 시작할수록 더 좋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뇌과학 책입니다. 뇌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뇌과학 책을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요즘 뇌과학 책들은 크게 어렵지 않고 재밌어서 읽어드리기에도 부담이 없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역시 뇌와 건강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꽤 흥미로운 책입니다. 뇌과학자이자 노화생리학 전문가인 제임스 구딘의 건강의 뇌과학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두뇌의 원리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질병은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라고 말이죠. 이 책은 마치 뇌 건강을 위한 친절한 사용 설명서 같습니다. 뇌와 건강의 비밀 그리고 당장 실천 가능한 꿀팁들로 가득한데요. 오늘은 이 책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두뇌를 위한 슈퍼푸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하면 두뇌 노화 속도를 무려 8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C 섭취량과 치매의 관계 등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두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자세히 담겨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두뇌 건강을 위해 어떤 영양소 섭취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구딘의 건강의 뇌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두뇌를 위한 슈퍼푸드. 비타민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대부분 비타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두뇌는 오직 외부 섭취를 통해 비타민을 받아들인다. 유년기의 충분한 두뇌 성장과 최적의 두뇌 건강 유지, 노화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올바른 비타민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광욕과 두뇌 건강. 비타민 D 결핍은 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산염의 체내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D는 간에 의해 활성화되어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소장과 신장, 그리고 두개골 같은 목표지에 도달한다. 비타민 D 결핍은 구루병으로 이어진다. 비타민 D 결핍은 단지 뼈 건강에만 피해를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두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중앙신경 시스템 전체에 걸쳐 그리고 해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는 비타민 D가 신경 전달물질 합성과 신경 성장에 관여하는 두뇌 효소를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더 나아가 동물 실험 및 실험실 연구를 보면 비타민 D가 뉴런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해준다. 비타민 D와 인지 기능에 주목한 새로운 유럽 연구는 우리의 이해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 첫 번째는 캠브리지 대학교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르웰린이 이끈 연구인데 여기서 그는 65세 이상의 남녀 1,700명 이상을 비타민 D 혈중 수치를 기준으로 4그룹으로 나누었다. 그것은 심각하게 부족한, 충분하지 않은, 최적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이들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이 1년의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심각하게 부족한 그룹은 최적 그룹에 비해 2배 이상 인지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는 맨체스터 대학 과학자들이 이끈 연구로 여기서 그들은 비타민 D 수치와 인지 능력에 주목했다. 그들은 유럽 8개국에 걸친 40세에서 79세 연령대의 남성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그리고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정보 처리 속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60세 이상 남성 사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비타민 D 부족이 두뇌 능력, 인지퇴행, 그리고 평생에 걸친 치매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비타민 D는 13가지 비타민 중 우리 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비타민이다. 이는 피부가 햇볕에 반응하면서 생성된다. 그런데 문제는 북반구 인구 대부분이 햇볕에 아주 적게 노출된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실내에서 일하며 특히 겨울에는 노출량이 대단히 부족하다. 위도 35도 아래에서만 필수 광선이 연중 내내 방출된다. 전 세계 10억 명 인구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을 겪는 것으로 추산되며 학술지에 발표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50%에 이르기까지 비타민 D 수치가 지나치게 낮다고 말한다. 온화한 기후 혹은 북부 지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충분한 비타민 D를 얻으려면 식단에 의존해야 한다. 비타민 D의 형태는 다양하며 그중 비타민 D2와 비타민 D3가 중요하다. 비타민 D2는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며 식물성 식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미세 조류와 곰팡이에서 소량 발견될 뿐이다. 비타민 D3는 동물성 식품에서만 발견되며 특히 지방질이 많은 생선, 생선 오일, 계란, 버터와 간에 풍부하다. 영국 및 미국 정부의 비타민 D 1일 권고량은 하루 15 마이크로그램이며 유럽 식품안전청의 권고량은 600 IU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1000에서 2000 IU 정도로 그 목표를 높게 제시한다. 이 기준에서 최저 수치인 1000 IU를 생성하려면 일주일에 2, 3회 15분에서 30분간 햇볕을 쬐어야 한다. 위도 35도 북쪽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간에게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다. 비타민 D를 어디서 얻든 간에 건강이 중요한 것은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비타민 D의 양이다. 가능하다면 비타민 D3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은 두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 비타민 E, 두뇌 노화 속도를 8년 늦추다. 햇볕은 피부 내 비타민 D 형성을 증가시키지만 치러야 할 대가도 있다. 햇볕 노출은 노화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E 수치를 떨어뜨린다. 아름다운 피부에 관심이 있다면 비타민 E야말로 최고의 친구다. 외부로 드러난 피부는 자외선 및 산화 손상을 지속해서 받게 마련이다. 여기서 비타민 E는 노화 효과를 포함해 산화 스트레스 부작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천연 지용성 항산화제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비단 피부만이 아니다. 뇌는 높은 산소 소비로 인해 많은 활성산소 배출을 대가로 치른다. 두뇌만큼 항산화제를 다급하게 필요로 하는 곳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두뇌 건강에 중요하다는 과학적 주장은 놀랍지 않다. 2002년 시카고에서 이뤄진 한 연구는 이런 주장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3년간 4,000명 이상의 성인을 관찰했는데 그 결과 비타민 E의 높은 섭취가 매년 인지 점수의 하락폭 완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생에 걸쳐 비타민 E를 충분하게 섭취하지 않았을 때의 두뇌 나이는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과 비교해 8년에서 9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할 때 인지 퇴행 차원에서 두뇌의 노화 속도를 8년에서 9년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그로부터 10년 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187명의 성인 관찰 결과 그중 일부는 경증 인지장애를 그리고 다른 일부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었다. 모든 형태의 비타민 E의 낮은 혈장 수치는 경증 인지장애 및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 증가와 연관이 있었다. 그런데 비타민 E는 어떻게 두뇌를 보호하는 것일까? 그 과정은 흥미롭다. 두뇌세포를 둘러싸는 지질 조직층에서는 산화화제가 하루에 수천 번 일어난다. 여기서 비타민 E는 화제를 진압하는 소방관 역할을 한다. 비타민 E는 지용성이라
세포의 외벽 지방질에 녹아들어 그 과제를 쉽게 수행한다. 모든 기관이 의견일치를 보이는 비타민 E의 1일 권장량은 7에서 15mg이다. 전 세계에 걸친 100건 이상의 연구는 비타민 E의 평균 1일 섭취가 6.2mg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권장량보다 한참 아래며 잠재적으로 두뇌 건강의 위험을 의미한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메가 오일과 통밀, 올리브 오일, 다양한 견과류, 아보카도,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가 있다. 동물성 식품에는 생선과 굴, 버터, 치즈, 계란이 있다. 보충제로 섭취한 비타민 E보다는 자연식품으로 섭취한 천연 비타민 E가 건강 이득에서 더 효과적이다. 그 결과 비타민 E 보충제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충제에는 비타민 E에서 자연 발생하는 8가지 물질 중 하나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토코페롤조차 보충제보다 자연식품으로 섭취 시 2배 더 효과적이다. 비타민C 섭취 수준과 치매의 상관관계. 비타민C 결핍이 건강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두뇌 건강에도 그렇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3가지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 첫째, 이제 우리는 비타민C가 두뇌 속 화학에서 담당하는 주요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비타민C는 두뇌 세포 속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항산화제로서 두뇌의 DNA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한다. 그리고 뇌세포를 연결하는 섬유 위에 미엘린 피복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비타민C는 도파민을 세로토닌으로 전환하고 두 핵심 메신저 물질의 분비를 통제한다. 둘째, 비타민C가 정신적 기능에서 역할을 담당한다는 증거가 있다. 2010년에서 13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추정 연구는 50세 중 62%가 비타민C 혈당 수치가 낮으며 혈장 속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집단에서 경증 인지장애가 더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다음으로 2017년 호주 과학자들은 그전 37년 동안 수행된 50가지의 유사 연구를 검토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과학자는 인지장애 정도는 비타민C의 혈중 농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지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보니 높은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높은 비타민C 혈중 농도였다. 셋째, 많은 연구 결과는 평생에 걸쳐 비타민C 섭취가 적다면 치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신경 손상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타민C 1일 권장량은 연령과 성별, 건강 상태, 그리고 의학에도 지침 출처에 따라 다르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베리, 피막, 케일,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 파파야, 스트러스 열매, 파인애플, 양배추가 있다. 그렇다면 비타민C는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까? 핵심은 매일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평생에 걸쳐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량 이상을 섭취하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규칙성이다. 일부 증거가 혈중 비타민C 수치와 인지능력 사이의 용량 반응 관계를 보여주긴 하지만 두뇌 건강을 위해 따로 마련된 지침은 없다. 최대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비타민C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이 요소 중 하나다. 그러니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마음껏 먹자. 기억력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 두뇌에서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진정제라고도 불리는 마그네슘은 오랫동안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가정치료약이었다. 실제로 빅토리아 시대의 목욕탕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물을 공급했고 의사들은 음용을 처방하기까지 했다. 현대 과학은 마그네슘이 두뇌의 화학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로토닌 같은 중요한 전달물질 생성에 핵심 역할을 하며 또한 두뇌에서 칼슘의 흥분 효과에 맞서 균형을 이루는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마그네슘은 두뇌 건강에 중요한 여러 비타민 B를 활성 상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 다양한 이유로 많은 비타민은 체내 화학 작용에서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렇게 전환되어야 한다. 가령 비타민은 식품 속에서 활성화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세포가 비타민을 흡수하려면 약간의 화학 변화가 필요하다.
동물 연구는 마그네슘이 학습과 기억에 도움을 주고 장기 기억을 보호한다고 말해준다. 마그네슘 섭취가 학습 성과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까지 있다. 연구 결과는 마그네슘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나아가 혈액 두뇌 장벽에서 기능함으로써 코르티솔이 두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어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역설적이게도 마그네슘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몸에서 씻겨나간다. 선조들은 자연 상태의 육류와 해산물이 풍부한 식단을 통해 마그네슘을 재충전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식품에서는 마그네슘을 찾아보기 힘들다. 생수나 수돗물에도 흔적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 현재 성인 1일 권장량은 미국 320에서 420mg, 그리고 영국 270에서 300mg이다. 하지만 대부분 250mg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아몬드와 시금치, 캐슈넛, 땅콩, 검은콩, 바나나, 건포도, 현미가 있다.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아연. 나는 슈퍼 영양소라는 용어를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연은 그 분명한 후보군에 속한다. 아연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DNA를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리고 세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는 두뇌세포도 포함된다. 또한 염증에 저항함으로써 노화 속도를 늦춘다. 나아가 특히 남성 독자에게는 발기 유지를 위한 핵심 물질이다. 50년 이전의 과학자들은 두뇌의 아연 농도가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늘날 우리는 아연이 특히 신경세포에 소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소낭은 뉴런이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메신저인 신경 전달 물질을 감싸는 작은 주머니다. 흥미롭게도 아연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곳은 학습과 기억의 중추인 해마 속 뉴런이다. MIT와 듀크 대학 과학자들은 놀라운 혁신을 통해 활성화된 아연을 관찰했다. 그리고 아연을 단백질에 결합하고 돌아다니는 자유로운 아연을 줄일 때 해마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세포 그룹 사이에 의사소통이 방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자유로운 아연이 없을 때 세포는 상호 대화를 중단한다. 우리가 아연에 대해 아는 바를 고려하면 아연 결핍이 신경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두뇌 세포 사망률을 높인다는 사실이 동물 연구들을 통해 입증됐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 않다. 두뇌 세포의 높은 사망률은 학습과 기억 결함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 가지 딜레마가 생겼다. 일부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환자 두뇌 속에서 아연 수치가 크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반면 다른 연구는 알츠하이머병과 예외적으로 높은 아연 수치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이 있음을 보고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보충제에 대한 미묘한 경고로 기능할 수 있다. 더 많은 섭취가 항상 더 좋다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섭취다. 아연 결핍은 유럽과 미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인의 약 20%가 식단에서 충분한 아연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몸은 아연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섭취해야 하며 여성은 9mg, 남성은 11mg을 먹어야 한다. 아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굴과 게, 랍스터, 소고기, 닭고기가 있다. 이런 식품을 규칙적으로 먹는다면 결핍 문제는 없을 것이다. 반면 콩과 병아리콩, 땅콩, 호박씨와 같은 채식 재료에는 아주 적은 양밖에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아연 결핍으로 진단받지 않는 이상 보충제 복용은 권장사항이 아니다. 초콜릿을 주문하자. 영양과 두뇌 건강을 다루는 장에서 플라보노이드에 대한 언급을 빼놓을 수 없다. 플라보노이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식물성 색소로 과일이나 채소에서 널리 발견된다. 동물 연구는 플라보노이드가 두뇌에, 특히 인지 기능에 여러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제로 기능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독성 물질로부터 뉴런을 보호하고 신경 발생을 촉진하고 학습과 기억력을 강화한다. 더 나아가 플라보노이드가 두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잘 알려져 있다.
플라보노이드는 뉴런을 독성물질에 의한 손상에서 보호하고 신경염증을 억제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유전자의 발현 방식을 통제한다. 또한 몇몇 연구는 플라보노이드가 우리 기분과 기억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플라보노이드는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으며 소장과 대장에서 재빨리 소진된다. 이는 아마도 플라보노이드의 중요한 비밀일 것이다. 플라보노이드는 장에서 박테리아에게 먹이를 제공하며 박테리아는 두뇌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 플라보노이드 효과는 지속적인 섭취에 달렸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규칙적으로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해야 한다.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파슬리와 양파, 모든 종류의 베리, 홍차와 녹차, 바나나, 모든 종류의 시트러스 열매, 은행, 레드와인, 그리고 코코아가 있다. 이제 초콜릿을 주문하자. 두뇌 건강과 스트레스 개선을 위한 비타민 B. 비타민 B, B1, B2, B3, B6, B12는 건강한 신경 시스템 유지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 B는 말 그대로 두뇌가 잘 돌아가도록 만든다. 비타민 B는 두뇌세포에서 에너지 방출을 통제하고 860억 개 뉴런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적 메신저인 신경 전달 물질을 가동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 느낌은 이러한 메신저 물질을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뉴런에 의존한다.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은 피로와 현기증, 불안, 우울, 호르몬 기능 이상 같은 문제를 유발한다. 여기서 나는 신경 전달 물질 지지의 증거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비타민 B인 콜린과 비타민 B6, 비타민 B12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당신은 콜린이라는 두뇌 영양소를 처음 들어봤을 것이다. 엄격하게 따지면 콜린은 비타민이 아니지만 그동안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한 주요 추가 영양소다. 미 국립보건원이 공공건강을 위한 핵심 영양소로 정의한 콜린은 아이와 성인 그리고 노인 모두를 위한 필수 영양소다. 1977년 스티븐 지셀이 콜린이 모유의 주성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로도 주류 의학계는 그 중요성을 무시했다. 두뇌 영양소로서 콜린의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1년이 되어서였다. 콜린은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또한 두뇌세포의 세포막을 이루는 핵심 요소다. 또한 신경신호가 뉴런을 잇는 연결고리인 시냅스를 거쳐 전달되도록 하며 이 기능은 학습과 기억, 정신적 명료함, 집중과 주의력에 대단히 중요하다. 2011년에 수행된 한 음식 섭취 연구에서 젊은이 1391명을 대상으로 구술기억과 학습, 추론에 관한 테스트를 수행했다. 다른 모든 요인을 고려한 뒤에도 그들의 테스트 점수는 콜린 섭취와 직접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화에 따른 인지 퇴행 또한 콜린 섭취와 관련이 있다. 콜린은 두 가지 방식으로 알츠하이머병으로부터 우리 두뇌를 보호한다. 첫째,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2배로 높이는 호모시스테인 아미노산 수치를 낮추고, 둘째, 두뇌 노폐물 청소 기능을 하지만 통제를 벗어나면 알츠하이머 발병을 촉발하는 마이크로글리아를 진정시킴으로써 그렇게 한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2019년 애리조나 지역의 과학자들이 수행한 실험은 콜린이 세대를 초월하여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 효과는 이미 과학계에 알려져 있었다. 2019년 실험은 새끼쥐들에게 콜린을 첨가한 먹이를 급여했을 때 특정 유형의 기억력에서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행스럽게도 콜린은 모든 식품군에 풍부하게 존재한다. 다만 식물 원천에는 함유량이 상당히 낮다. 콜린 섭취량을 정량화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개인의 유전적 차이 때문이며 현재 정부의 권고안은 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반 지침은 1일 권장량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충분한 섭취를 하라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여성은 하루 425mg, 임신한 경우는 450mg, 수유 중에는 550mg, 그리고 남성은 550g 정도를 충분한 섭취량으로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콜린은 특정 영양소가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콜린이 풍부한 여러 식품의 종류를 열거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콜린을 섭취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콜린 함유식품. 소금 85g에 콜린 356mg, 계란 큰 것 하나에 147, 구운 소고기 85g에 97, 통조림 연어 85g에 75, 구운 닭고기 85g에 73, 데친 브로콜리 85g에 63, 부드러운 땅콩버터 14g에 20mg. 언론이 비타민 B6를 천연 스트레스 예방 비타민이라고 부른 건 역시 놀랍지 않다. 연구 결과는 B6가 두뇌의 주요 신경 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과 도파민,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가바의 생성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들 신경 전달 물질은 모두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감정 상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비타민 B6는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코스테로이드의 힘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B6는 마그네슘과 함께 작용하여 스트레스를 낮추는 기능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 제약기업 사노피가 개발한 B6와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간 제품은 현재 임상실험 4단계에 있다. 사노피의 연구에 참여한 피실험자 264명 모두 마그네슘만 혹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를 함께 8주간 복용한 이후 스트레스 감소를 보여줬다. 또한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를 함께 섭취한 피실험자들은 스트레스 수치와 무관하게 24%나 더 강력하고 뚜렷한 긍정적 효과를 보여줬다. 간단하게 말해 우리의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력은 비타민 B6의 충분한 섭취에 달린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영국 정부는 여성의 경우에 하루 1.2mg 그리고 남성은 1.4mg을 권고한다. 미국 정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하루 1.3mg을 권고하며 그리고 50세 이상의 경우 남성은 1.7mg, 여성은 1.5mg을 권한다. 비타민 B6가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생선과 간을 비롯한 내장, 감자 및 녹말을 함유한 채소, 그리고 과일이다. 비타민 B6를 함유한 식품. 통조림 병아리콩 한 컵에 1.1mg, 소감 85g에 0.9, 요리한 참치 85g에 0.9, 삶은 연어 86g에 0.6, 구운 닭가슴살 85g에 0.5, 삶은 감자 한 컵에 0.4, 바나나 한 개에 0.4, 소고기 패티 85g에 0.3. 비타민 B12 결핍은 서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비타민 B12는 정상적인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두뇌 건강에 필요한 주요 비타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비타민 B12는 세포 안에서 코엔자임처럼 기능한다. 다시 말해 DNA 생성 그리고 신경섬유 주변의 흰색 지방 피복인 미엘린 제조와 같은 주요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이런 점에서 비타민 B12는 처리 속도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하다. 역설적이게도 사회적으로 만연한 비타민 B12 결핍 현상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건강 관련 식이요법, 즉 채식주의에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건 중 최대 80%까지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 있다. 이 중요한 영양소의 결핍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시카고 세인트 요세프 대학병원이 실시한 다음 연구를 들여다보자. 보행 클리닉에서 처음 보고된 52세 남성 환자는 2주일간 피로감과 무력함을 호소했다. 그의 피로감은 활동 중 호흡곤란과 현기증을 동반했는데 프레젠테이션에 앞서 4, 5일 동안 그 횟수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적으로 그는 마르고 창백해 보였다. 약간의 B12 결핍도 피로와 두뇌의 멍함 그리고 부정적인 기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으로 발전할 위험도 있다. 만성적인 B12 결핍은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뇌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B12 결핍에 따른 그 밖의 증상에는 단기 기억, 사람과 장소 인식, 적절한 단어 선택, 문제 해결, 계획 수립, 단순한 과제 수행, 의사결정, 감정 및 행동 조절과 관련된 문제가 포함된다.
영국 정부의 비타민 B12 일일 권장량은 19세 이상 성인은 1.5 마이크로그램이며 이는 최소 수치다. 다른 나라는 더 많은 양을 권고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하루 2.4 마이크로그램이며 유럽은 하루 4 마이크로그램이다. 한 번 더 설명하지만 1 마이크로그램은 1 밀리그램의 1000분의 1이다. 비타민 B12의 주 원천은 계란과 육류, 간, 생선, 해산물 등 동물이다. 예를 들어 간 113g은 영국 일일 권장량의 3000%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비타민 B12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채식 식단으로는 비타민 B12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제임스 구딘의 건강의 뇌가 읽어드렸습니다. 두뇌 건강을 위한 영양소, 영양제로 손쉽게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게 더 좋겠죠?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뇌를 더욱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